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국회 정무위 현안들 좀 살펴보기 위해서 김현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은 덥고 이제 조금 선선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여전히 뭐. 네,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어제 뭐 거기 무슨 공연장 같았다고. 예, 뭐 네. 실제로 또 우리 박찬대 원내 겸 직무대행이 노래를 또 불러가지고 대회 축사를 해야 되는데 노래 앞에 하면서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예. 분위기를 한참 바꿨었는데. 박찬대 대표가 노래 잘하십니까? 노래 잘합니다. 다음에 모셔서 저희가 노래를 한번 들어봐요. 거기 체육관에도 꽉 찬 것도 있지만 다 네. 못 들어와가지고 한 3,000명 정도는 옆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화면을 통해서 볼 정도였거든요. 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군요. 네. 저희가 어제 현장 중계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살짝 났습니다. 저도 이게 전당대 준비위원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블루페라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막 그 민주당의 역사 같은 것도 전시도 해놓고 그래서 당원들이 하루 종일 와서 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 그렇구나. 네. 예.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종 득표율이 85.40. 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77%를 했었죠. 네.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뭐 전준위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는 건 다 예상했던 건데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죠. 제가 딱 85% 예상했었는데 정확했습니까? 정확히 거의 맞았습니다. 김도사.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일부에선 자꾸 뭐 이재명의 일극 체제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쓰고 강성 개딸들의 지지만 가지고 되느냐 뭐 그리고 또 김두관 후보도 그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투표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5% 득표해서 대표성이 있느냐,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ARS라든지 뭐 마지막에 다 그 여론조사를 빼고 나머지 이제 70대 3이었잖아요. 70% 대 30%였는데 여론조사 빼고도 42%가 이제 투표율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국민의힘이 46% 아니었습니까? 그 42%인데 실제로 저 30% 여론조사를 빼고 또 한산해 보면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고 실제로 50만 표 이상을 득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 이번에 투표율이 낮다라는 그 비판들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득표의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그 국민 여론조사도 85.18%. 예, 그리고 권리당원이 88%고 이제 대의원이 한 5% 나왔어요. 골고루 이제 뭐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뭐 소수의 극단적인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뭐 민심, 당심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득표를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어제 그 연설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명의 이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오늘 이제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던데요. 이제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IT 강국 기본이 된 것처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신기술, AI, 신문명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물론 이제 보편적인 기본 사회에 이런 가치를 넣긴 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이게 경제 노선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였던 중심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연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상 민주당은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신을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용주의자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실용주의자. 실용주의자잖아요. 예. 특히 뭐 항상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 예. 이번에도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의중은 이제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네. 본인의 이제 그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뭐 이념보다는 보수든 뭐 진보든 간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제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쨌든 경제 대통령론 뭐 네. 이런 걸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박정희 그다음에 김대중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 뭐 지금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전 세계적인 거 지금 폭염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예. 뭐 아예 수출 자체가 지금 맞아요. 차단되는 이런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당장의 현실인데 이제 애둘러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아리백 반대에 가는 네네네네.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알지 지금은 않을까? 알지 않을까. 그때 하도 예. 이게 이제- 아리백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뭐 황당한 그런데 이제 토론회가 됐었죠. 그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특이하죠. 예. 모르면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리더가 되면 네. 몰랐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참 불손해서 문제가 더 됐어요. 제가 보면 어제 그 현장에서 그 이제 수락연설뿐만 아니라 네. 후보 연설을 할 때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좀 뭐 이렇게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하다 보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특검이라든지 뭐 네. 탄핵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 본인의 그런 그 뭐 비전이라든지 네, 민생 경제 네. 이런 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지만 다들 공과 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 산업화라든지 경제 살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계승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중도라든지 보수층에 아, 표를 표도 좀 이렇게 저희가 예. 확장성 있게 예, 가겠다라는 중도 것도 확장. 예 그런 예. 것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박정희의 산업화를 강조하고 김대중의 정보화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 에너지 중심성을 좀 에너지 대통령 뭐 이렇게 뭐 명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지금 뭐 가장 그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네.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장 지금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방 분권, 네. 그 지방 소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문제랑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두 가지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여서 예. 그 본질에 대해서 딱 그 헤게모니를 쥐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뭐 기후 위기 이거는 정말 지금 3대 심각합니다. 위기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 그 사실 정봉주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게 어떤 전략적 접근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종 보니까 11.70%를 득표해서 6위로 탈락했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뭐 연합뉴스, YTN 전부 빨간 글씨로 정봉주 탈락. 예, 메인 뉴스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던데 오늘 뭐 조간들은 또 그렇게 세게 보도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는 네. 정봉주가 되냐 안 되냐, 정봉주가 되냐, 이원주가 되냐 다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5등 안은 들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6등 할 것 같다고 제기했거든요. 그것도 아니, 맞췄어요. 김현정 의원님이 완전히 정치 도사, 아니 제가 보니까 김도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아니 제가 이제 네. 이번에는 전준희 의원 하면서 전당대회 준비 과정을 쭉 했었고 네. 2년 전에 제가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거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네. 뭐 대의원의 비율을 축소하기 시작한 게 그때 2년 전이었거든요. 네네네. 중앙위원회 코드프제도 없애고 막 예. 그런 게 그때였는데 지금 훨씬 더 이제 당원의 비중을 높여놨잖아요. 이것도 전준위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56%
그 대의원은 14%, 네. 70% 중에 56%가 이제 권리당원의 비중이어가지고 네. 흐름을 보니까 이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이후에 우리 권리당원들이 당에 대한 그 각종 그 뭐 선거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 강도가 상당히 세졌어요.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아 내가 당원이구나라는 거는 효능감을 대단히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꼈는데 일종의 참여민주주의가 뭐 적극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 네. 그전에는 뭔가 실망하면요 포기해버리거나 네. 탈당하거나 막 이렇게 했지만 네. 지금은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로 이렇게 환경이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네. 당에. 네. 그리고 예. 실제로도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뭐 정당에서 당원 당구에서도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은 집단 지성이 정말로 발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아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집권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어떤 당대표 그리고 어떤 퍼센테이지 정도로 지지를 해야 되고 또 최고위원들은 누가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집단 지성으로 네. 정말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고 네. 뭐 약간 예상도 했지만 결과 보고도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네. 사실 마지막에 그 발표할 때는 네. 뭐 저 대의원이랑 그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막 하니까 네.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6등, 5등 할 때 이원주 하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그때 막 안 사람들이 네. 많았거든요. 아까 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정봉주 의원 탈락했다고 발표할 때 이재명 대표 당선됐다고 발표할 때만큼의 환호가 나왔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그랬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봉주 의원이 초반에 이제 초반 레이스에 상당히 1등을 하면서 일종의 원의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이 막 주목을 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도 막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민심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해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정봉주 후보가 그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초기에 이제 1등 하다가 네. 뭐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그 대표가 뭐 대놓고 뭐 도와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박원석 그 전 의원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걸 왜 사적으로 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원석 그 전 의원 내 친구인데 아, 친구세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당연히 아니 사실 정봉주 전 의원도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신데 근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자회견 한다 해서 저는 사과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도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네. 교육연수원장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국 예. 다니면서 아니 수박이란 단어를 만든 게 정봉주 의원이라고 그러니까요. 가장 누구보다도 수박 색출 빛나. 소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파리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예.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 두 분이 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정봉준 손학규 개죠. 개고 수영실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 개 이렇게 예. 했던 그 인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밖에서 지원했던 유튜브나 방송에서 지원했던 분이 정봉준 전 의원이었는데 네. 사과를 해야 될 곳에 오히려 강경책으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전술적 패착이었다고 네. 보십니까? 저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캠프 안에 이제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정봉주 후보 캠프 안에. 예, 그분들 중에서 전략을 예. 잘못 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어쨌든 이제 권리당원 56%에 대의원 14%, 여론조사 30%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요. 네.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은 42, 3% 정도 나왔지만 네. 이번에 대의원 투표율은 75%가 넘었을걸요. 예. 75.73%네요. 높거든요. 그래서 또 대의원의 비율이 어쨌든 대의원 한 표당 그 권리당원 20표의 등가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전국의 253개의 지역위원회 중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인 뭐 비명 뭐 인사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있을 수 있죠, 그런 당연히. 분들이 이제 그 대의원은 지금 관리가 가능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 캠프 안에서 예. 예, 완전히 그 전략적 오판인 거예요. 오판이죠. 근데 실제로 저기 대의원에서도 예. 꼴찌 두 번째였어요. 대의원에서 9.17%. 예. 예. 그 강선우 의원 다음으로 꼴찌했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9.98%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들의 사실은 그 정봉주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몇 차례 출연해서도 만약에 이게 대의원 체제였다면 본인은 1등 못한다. 당원들이 본인을 1등으로 만들어줬다. 이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당원들이 정봉주 의원을 그만둬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 예, 예.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왜 당원들이 가장 그 일종의 뭐 영리를 건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네. 자꾸 일국 체제라 그런 저 동의하지 않고 단일 체제라는 단일 그 이재명 단일 대우 이거는 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 네. 단일 대우를 통해 가지고 당내 다양성은 존중하되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서고 싸워라. 또 대한 정당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그 당원들의 적극적인 그 의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석이라 해서 그 뭐 대통령을 되면 안 된다라든지 네.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뭐 농담이나 진담을 떠나서 선을 안 왜 내놓는 거죠. 그런지를 자기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설명 안 했잖아요. 설명 없이 오히려 뭐 명팔이 했죠. 명팔이 얘기하고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뭐 우리 당에서 그러면 뭐 그 명팔이 기준은 뭐며 예. 그냥 그 뭐 또 혁신회의를 지목했다 한 거라 그래서 혁신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던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혁신회의도 혁신회의도 이렇게 몇 면이 들어가 보면 그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했던 분들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혁신회의에. 예, 혁신회의 그 구성원들이 제가 혁신회의 처음 만들 때 초동 멤버였거든요. 네네네. 예, 전혀 그렇지 제가 않아요. 보면 김현정 의원님이 정보가 많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정보가 많으셔서 사실 뭐 이제 초선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내공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셔서 저희가 이제 종종 말씀을 좀 듣는 건데 네. 그럼 일단 그 정봉주 의원은 선거 전략이 완전히 이제 초반에는 선두를 달리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본인이 잘 달리고 있다가 이제 그 김민석 후보를 수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판단 속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라고 하면서 이제 전북 경선부터 이게 뒤집어졌다. 뭔가 모종의 어떤 조직이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네. 그 이제 아까도 제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네. 어떤 조직이 뭘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지금 지금도 뭐 국회의원이지만 지역위원장 하고 있고 예. 제가 4년 전부터 지역위원장을 쭉 했지만 전국 대의원이 한 지역별로 한 4,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4, 50명도 다 통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되는데 그 당원들 권리당원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네. 그 권리당원들을 통제할 아니 지역위원장도 예. 통제가 안 되는데 혁신회 의원들은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예. 혁신회의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네. 그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집단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그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0.73%로 대선에서 그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징화가 되어 있어요. 네. 상징화가 되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그 뭐 지금 다 재판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당 탄압용, 정적 제거용 그 표적 수사다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검도기 네.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 그 당원들 특히 그 이제 우리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능감도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집단지성의 발로로 나온 것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저거합니까? 만약에 그런 조직을 통해서 그 더 쉽게 당대표가 되려면 대의원 비율을 더 높이는 게 낫죠, 차라리. 그 관리가 쉬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저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와 가지고 뭐 그
조직부총장, 뭐 사무총장 통해 가지고 당협위원장을 싹 물갈이한다, 뭐 친한 예, 뭐 인사, 친한계로 뭐 이런 한다. 얘기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거야 인위적으로 당협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밑에 있는 당원까지 움직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봉주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패자부활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뭐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켓을 윤석열 탄핵까지 잡은 것까지 참 잘 하셨는데 갑자기 명파리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되게 막 그래서 그분이랑 친했던 이제 우리 그 지역위원장 모 지역위원장도 막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같이 동달아서 지금 찍혔다고. 아 인천의 그 남영희 지역위원장. 제가 실명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박진영 부원장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들으신다고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새날도 갑자기 막 유튜브 새날이 왜요? 그거 막 입장문까지 막 발표하고 그랬던데 새날은 그냥 그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출연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 출연시켰는데 정봉주 후보를 특별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뭐 이렇게 도움되게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좀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러 곳에 다 지금 피해가 지금 막.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건강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다양성이 존중받고 그리고 그 무수한 토론과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커온 대중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결과는 승복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차원에서의 건강한 토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가 왜 그런지에 대한 본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아, 자기 속 얘기를 다 했잖아요.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받은 것이지. 그리고 그 김두관 후보께서도 계속해서 뭐 우리 민주당의 생명이 다양성과 분권에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그 존중받는 정당인 건 우리 정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래된 전통이기도 한데 다양성이 존중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할 얘기를 못 하게 하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입틀막을 합니까? 저희가 뭘 합니까?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 연설할 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듯이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다양성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당을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조장했다라고 당원들한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당원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2.12%밖에 못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 더 쪼그라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보수 언론들이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면 관건은 지지율 확장인데 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이 말을 했다가 야유가 쏟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왜 야유가 쏟아졌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제가 좀 제 추측으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라든지 김두관 후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정당의 시대 정신이 바뀌었거든요.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그 생각, 집단 지성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그 표현의 맥락 속에는 그 뭐랄까 선도 투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제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의정 활동이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당원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많이 그 실수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본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그 섬안에 갇히더라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원외 지역위원장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의 확장성을 자꾸 얘기하지만 네. 그 중도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중도는 그때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터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든지 뭐 권익위 명품백 수수라든지 최혜병 그 수사회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니 반대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도라는 게 뭐 여론조사 보면 항상 이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눠서 이제 네.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캐스팅 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한다고 판단할 때는 민주당 찍고 또 보수 정당이 잘한다고 판단할 때는 보수 정당 찍고 뭐 민주당 싫어서 보수 정당 찍고 보수 정당 싫어서 민주당 찍고 이런 그러니까 그때 표심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뇌물수수한 거에 대해서 뭐 이게 그거는 잘못됐다. 잘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의 중도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하고 특검만 해야 된다라는 게 중도의 표시, 중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도 확장성이라는 것은 그 중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네. 더 오히려 선명하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다가 말고 이게 예. 중도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민생과 경제도 대한정당으로서 살려내는 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중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이재명 당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원 중심 정당이 됐다. 저는 그건 굉장히 그 민주당에게 좋은 자산이고 앞으로 대중정당으로서 나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원들이. 근데 이제 당은 항상 노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노선으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당장 뭐 상속세, 그 다음에 금투세, 뭐 이런 등등의 뭐 종부세 이런 거에 대해서 당내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종합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잘 그 수렴될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당내 이견 있는 게 그 다양성 존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다양성이 존중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사실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취임하고 이제 기자 질답에서 네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투세는 유연하게 저거 하겠다라고 네. 했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 유를 인하하는 건 반대한다. 네. 다만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에 대한 그 공제 한도 이런 그렇죠. 것들은 현실에 맞게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괄공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일괄공제하고 배우제 공제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1인당 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 좀 부동산 같은 경우는 5억 훨씬 넘어가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우자 공제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다 정도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제가 정무인데 네. 그 정무이랑 그 기재위의 그 소관 저거의 금투세가 원래 세금이기 때문에 기재위 소관인데 저희 정무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이제 연석 회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더 유예해야 된다. 네. 또는 시행을 하되 지금 현재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시행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뭐 그냥 그냥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도 활발하게 토론도 이어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받아 안아서 정책위에서 뭔가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당 대표도 그런 당내 의견 수렴해 가지고 결정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비서실장의 실무 협의를 지시했고요. 허심탄회한 논의를 기대한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의를 환영하고 민생 의제에 대한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회동이 이뤄질까요? 저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사실 저희도 이것도 사실 상상력의 영역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이제 제의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한동훈부터 만나라. 만나라. 한동훈부터 만나라. 네, 뭐 이렇게 네. 하고 지금은 답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영수회담도 하고 여야 대표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네. 제안을 딱 하니까 예.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 또 대표실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또 어제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의제 제한 없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여야 간의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라도 국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 안에서 뭐 지금 뭐 저 일부 언론에서는 그 한동훈의 속내는 금투세 자기네들이 유리한 금투세를 두고 뭐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상상도 하던데 네. 아니 그런 금투세도 포함해서 뭐 그 저기 최혜병 특검 본인이 뭐 제안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 가지고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네. 그런 문제 민생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다 포괄해서 다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여전히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저 용산에서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성 있게 최고위라든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 과연 결정할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얘기 다 듣고 가가지고 결제 안 받아오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뭐 민생만 얘기하고 최혜병 특검법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예,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뭐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알박기 하나 해놨잖아요. 알박기. 그리고 저기 제보 공작 포함해서 예.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제보 공작을 알박기라고 네. 그게 이제 알박기. 네, 그거를 예. 딱 던지면 예. 야당에서 그거를 이유로 못 받을 거부를 거다. 그거를 바라면서 노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바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자. 당연히 그걸 받고 더블로 가. 아니 거의 그런 분위기던데요. 제보 공작을 네. 안 받을 이유가 저는 없어 보여요. 네. 제보 공작이 뭡니까? 그 김기현 변호사도 빨리 자기가 받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 당사자가 얘기도 했고 예. 제보 공작 자체가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카톡방에서 다 예,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라서 뭐 그거에 뭐가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아마 속으로 아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기 꾀에 알박기를 자기가 했는데. 알박기를 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그 보니까 그 방송에서 여전히 이제 보수 패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정리해야지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다 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예. 근데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근데, 메시지인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추경호 원내도 뭐 대놓고 공수처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한 의원들조차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장동혁 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예, 이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발언하니까요.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태세를 강화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북한을 동원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네요, 진짜 걱정. 네? 걱정.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친일 발언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일마가 웬 말입니까?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은 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워낙 지금 뭐 실정들이 차고 넘치고 국민들에서 뭐 지지율도 아직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북풍, 북한을 이용한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 북풍이 통하겠습니까? 그럼 국지정원의 우려까지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쟁을 얘기까지. 일으킨다고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다. 그래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시키고 신원식 그 다 강경주의자들이잖아요. 네. 대북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은 딱 보면은 흐름이 딱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친일을 넘어 뭐 이거 매국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숭일하고 있는 정도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고, 반면에 뭐 저 남북이 통일되어야지 제대로 된 강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있잖아요. 네, 반공을 이제 자꾸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예. 이게 이승만 정권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친일 반공. 예. 이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냉전 시대를 살거나 아니면 예. 우리가 구한말 정세, 예. 외교안보적으로는 구한말이고 한미일 거의 같은 나라 지금 군사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훈련 같이 하고. 그러니까 친일 반공이 네. 이제 저 친일 인사들이 뭐 저기 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요처에 지금 밀약하고 있다라고 네. 그 강복회장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진영이니까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뭐 많이 청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를 당겼다라는 신근대화론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어 하면서 반면에 이제 하나의 또 자기의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 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타켓이. 네. 북한을 타켓으로 삼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이제 반공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다 지나왔어요. 너무 철저했죠. 뭐 색깔론 뭐 이런 네. 거 다 지나왔는데 아직도 이거를 가지고 하니 AI 시대예요. AI 시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소련이 붕괴됐고 그러니까요. 91년도에 그 북방 정책을 처음 그 시작한 사람 노태우 보수 예,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도 다 무너뜨리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참 이렇게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참 그러니까 다 철진한 얘기를 이제 와서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노림수가 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앞에 이제 김준영 의원님께도 좀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 퇴행은 눈 감아 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8석의 정치력은 사실 그 야권의 리더가 되신 분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치력을. 그래서 뭔가 좀 효능감 있게 뭔가 되는 최이병 특검도 통과가 되고 25만 원도 통과가 되고 뭐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되고 뭐 이런 정치의 효능감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껌껌이 거부권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 이걸 좀 돌파할 수 있는 묘수는 없겠냐 이거에 대한 답답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최혜병 특검법도 저희가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같이 논의하자라고 지금 이제 역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총선 민심 불복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실제로 거부권 같은 경우 지금 21번째 네. 벌써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뺀 모든 역대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더 맞다며요. 네, 뭐 올림픽 신기록 세운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 지금 저기 예. 뭐야 신기록 해가지고 뭐지 그 기네스 올라갈 판이에요. 아니 저기 이승만 대통령도 12년 집권하면서 45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2년. 네, 12년 동안 45회인데 거의 뭐 좋아 빠르게가 네. 수준 아니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21번째니까 네. 아 그리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특이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오히려 그때 상황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기 친일 반공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네. 좀 자꾸 이렇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따박따박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사건을 규명하면서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무위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전현희 의원 김건희 살인자 이 발언이 네. 이걸 일약 2등으로 만들어주고 하냐라고 보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인, 경찰, 공무원이 다 지금 현장에서 이게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그 다음에 백혜룡 경정, 그리고 이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무슨 노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민권익위가 이제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청문회 하자고 하는데 그 이제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안 열어줘서 일단은 8월 26일 날 현안 질의 그때 우리 원래 법사위 전체에 열어갖고 법안 심사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결산하고 예. 3일 동안 예. 그때 현안 질의를 하자. 8월 26일 날. 26, 27, 28일 3일 예. 동안에 예. 그때라도 좀 현안 질의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구두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고 김건희 권익위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랑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 공세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네. 본인이 이 사건 순직 처리되면 그때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사의 표명을 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분이 압박의 주체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속 상관이니까. 네. 이분이 무슨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그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그 실제로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실무 담당 국장 직무대행이었고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주변에는 본인이 이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호소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맞는 거냐?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죠. 네. 이거는 명백한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뭐 그분이 카톡으로 그 지인하고 국가청렴본부 이사장이죠. 그 네. 지인이란 분이 그분하고 나눈 거기 내용 보면 너무 괴롭다.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에 너무 괴롭다라는 네. 표현도 있고 예. 또 이제 이제 명품백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대통령실로 보냈다가 거절당한 거 있었잖아요. 조사관. 예. 예. 그 대통령에서 거부해갖고 그렇죠. 실물 확인 못해. 예. 그게 언론에 났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 지금 그 고인한테 물었다. 아. 그런 게 있고 8월 초에 그래서 인사가 있었는데 예. 이분이 저 국장이 아닙니다. 국장 직무대리예요. 예. 상급인데. 예. 사실은 상급. 예, 진짜 승진했어야 될 분인데 예. 직무대리였는데 예.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당했을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20년 동안 부패 업무만 했던 분이고 이제 최근에 예. 박사기까지 예. 받았던 그만큼 부패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예. 오히려 그렇게 그 자기랑 뜻과 다르게 그렇게 그 상사로부터 그런 무언의 네.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고 실제로 그 조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다 그것이 무산되고 승진도 누락되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고인의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으로 다 작용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보도에 대한 책임, 이 보도가 혹시 뭐 누설자가 이 국장 아니냐라는 의심을 대통령실이 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승진해서 누락됐으니까. 네, 예. 그 제가 그 권익위 내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 내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대통령 부인이 그 버젓이 명품백을 수수했고 그 실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조사 과정도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고 이걸 그냥 승인하고 눈 감고 넘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양심에 반해서 도대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절규를 하다가 스스로 이런 상황까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자기 사건 조사하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빈소라도 좀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요? 기본적인 공감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거고 더 지금 개탄스러운 것은 이제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오히려 뭐 김건희 살인자라고 한 그 전현희 의원을 무슨 의원직을 뭐 제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이제 그 웩더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뿌리가 몸통을 된다는 예. 그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네.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받는 과정에서 그 조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인이 사망한 네. 그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본질인데 네. 아니 사실 김건희 우리 전현희 의원이 그 얘기한 게 사실은 송석진 의원이 먼저 도발했잖아요. 전 권익위원장이 책임 있는 거다라고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직격한 거죠, 아니 사실은. 전 권익위원장이 이 사건하고 뭔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쌍둥이밖에 먼저 이렇게 덮어씌우기. 예. 그리고 더 이제 개탄스러운 것은
이 진실 규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네. 수사 중인데 그 이원석 그 총장이 네. 자기 임기 중에 수사를 또 마무리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퇴임 선물로 무혐의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예. 뭐 무혐의 처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아, 이원석 총장이 퇴임 선물 퇴임 김건희 선물로. 여사에게 예. 이렇게 무혐의를 선물로 드리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부당하다고 말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가 특히 검찰이 휴대폰 다 경호실에 저 반납하고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하러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이런 그래서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원석 총장이 예. 그 저기 뭐 5월 달부터 신속히 수사하라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검찰 인사 다 하고 뭐 중앙지검장 날리고 다 날렸잖아요. 네. 손발 다 잘라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원석 그 총장이 아직 임기가 9월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보수도 내정해버리고 네, 힘 다 그렇죠. 깨버린 그런 네, 상태여가지고 이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종결 퇴임 선물하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건데 종전의 배우자가 네. 그 받아가지고 처벌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예. 직무가 가장 넓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잖아요. 예. 모든 영역에서의 다 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에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 내면은 네. 이건 정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다 재심 다시 청구해가지고 다 무죄 판결 무죄 내겠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법원이 되게 바빠지겠네요. 다 재심 청구하면. 지난번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금융위에서 예.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정수영 부위원장하고 네. 유철한 위원장이 답변하는 게 예. 자기 모순에 막 유체이따라법을 너무 예. 써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다 떠나서 예.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그 받아도 되냐? 받은 게 잘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잘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눈을 막 돌리면서 직답을 못 하고 있다가 막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 좀 앉아 계시잖아요. 예. 저분들의 배우자분들이 300만 원짜리 받아도 되는 거죠. 예. 막 그러니까 막 대답 안 하는 거야. 진땀 삐질삐질. 예, 그런데 뭐 그러더니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냥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했던 네. 기억이 나요 지금. 자기네들도 얼마나 그 양심에 찔리겠어요. 대답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틀렸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 아이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애들이 봐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대잖아요 그거를. 전 국민이 박절하지 못한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도대체가 0이 안 서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부터 저렇게 덮어놓고 명품백을 받으니 예? 그리고 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난장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향수도 향수도 받고 뭐. 화장품도 예, 받고, 많이 받았잖아요. 술도 받고. 예, 그것도 다 수백만 원짜리. 그러니까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제대로 된 그 선진 국가 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나라라면 이게 뭐 법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그런 무도한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맞아. 예? 그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에 돌입을 했는데 관리 종목으로 삼부토건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고요? 예, 예. 이거 어떻게 긍정식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삼부토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 이제 주가 조작 정황이 있어서 심리에 착수했는데 네. 아직도 심리 중이에요. 계속 심리만 합니까? 거기 심리에서 금감원이랑 금융일발 넘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예. 검찰을 고발하고 이 절차가 이어져야 되는데 심리만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이제 저 매매가 정지된 건데 네. 이 삼부토건 관련된 거는 지금 얘기하려면 대단히 길어요. 좀 길기도 하고 네. 더 이제 조사를 지금 제가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삼부토건의 지금 오너인 이일준 회장이 네. 그 동안에 그 인수했던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에 상장 폐지됐어요. 이일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삼부토건 회장인데 네. 뭐 옛날에 그 자유총연맹인가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때 그 네. 대선의 그 중요한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하고 예. 이제 지인인데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됐다 뭐 이런 이제 의혹들도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요.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근데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물증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그렇다 치는데 그 이일준 회장이 그동안에 인수했던 회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부실 기업들을 헐값에 아. 거의 그냥 뭐 돈 안 들이고 인수를 인수해서. 한 다음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예. 한탕 터트리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종목 예. 해갖고 이제 빠져나가는 예. 이런 게 지금 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아, 삼부토건도 이일준이라는 회사라는 예. 그 기업 이일준은. 경영 패턴이 예. 예. 이게 이제 삼부토건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삼부토건 인수할 때 이미 다 부실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5월 19일 날 그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삼부토건 예. 삼부 얘기 예, 3부 내일 체크. 예, 3부 예체크 이때부터 해가지고 저 7월 달까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갈 때까지 뭐 그때부터 5배가 올랐다는 거죠. 예, 5배가 예. 뭐 1,000원대가 5,500원까지 오른 예. 다음에 8월 달에 깔끔하게 또 이제 내려갔어요. 뒤 설거지까지 해. 예. 그 공시까지 원래 주식이 이렇게 막 그 이상하게 그 급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예. 공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 요구도 한 차례도 없다가 네. 기껏 주식 다 이제 해먹을 대로 해먹은 다음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 설거지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8월 달이 돼서야 공시를 해요. 우리는 해외 사업 할 계획도 없고 안 한다. 철수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여기 또 들어갔던 개미들은 또 손해 보셨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작전 세력에 의해 그러면 이게 작전 세력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고 작전 세력이 누구고 누가 그때 샀고 이거는 확인이 금방 가능하다면서요. 그 패턴 이제 저 주가 조작의 패턴이 있는데 예. 그 패턴이 이제 시스템에 걸리면 거래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게 이제 심리가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 거래소에서 주가 조작을 시스템으로 잡아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거기 시스템에 걸리게 조작합니까? 네. 다 차명으로 하거나 예. 이렇게 하죠. 김건희 뭐 돈 같은 거 차명 계좌 많이 쓰잖아요. 주가 조작할 예, 때, 시세 예. 조정할 때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예. 강제 조사권이 있는 그 이제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있잖아요. 네. 특별사법경찰관. 예, 예, 그 이복현 원장이 그거 대단히 지금 많이 조직도 확대시켰잖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특사경에서 강제 수사해가지고 그 카카오 김범수 네. 그 회장 구속시켰잖아요. 막 그렇죠.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통해서 그 강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금융의 자본시장 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 강제 수사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이렇게 특히나 이거는 정부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리 중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회사는 지금 상폐돼가지고 누군가는 지금 다 빼먹고 튄 거. 이미 다 이제 저거는 끝난 예. 거고 관리 종목으로 지금 주식 매매 거래 정지됐으니까 주식 갖고 있는 지금 뭐 우리 소수 주주들만 다 피해보게 생긴 네. 거죠. 지금 오늘 한겨레 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삼부토건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종가가 1,054원이었거든요. 예. 마이너스 29.98. 지금 738원. 그러니까 738원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니까 너무 수상하다 이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국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저희 국정조사나 이런 거 통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때 정무위에서 현안 질의 통해 가지고 그나마 그 이복현 원장한테 계속 우리가 추궁해 가지고 네. 이 그 심리 절차라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네.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뻥 뚫리는 속 시원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답답한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 또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여기에 단톡방의 핵심 멤버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였고 15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여기 지금 3부에도 김건희 여사가 돈을 넣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3부에 돈을 넣었다고요? 저 주가 조작에 네. 거기에 돈을 넣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의혹이 제기되고 예, 있다. 예. 근데 실체가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은 안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 돈이 삼부토건으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네.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특사경이라든지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근데 거래소가 뭉개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차명으로 그 계좌들 있잖아요. 계좌들 네. 다 털면 되잖아요. 네. 우리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온 거잖아요. 거죠. 예. 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김건희 여사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도이치모터스에 뭐 아유, 깜짝이야. 2탄 되는 거죠. 뭐 이종호 저 주포랑 같이 연결돼서 도이치모터스 재판 시즌 2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빨리 의원님, 이거 이거를 사실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고발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실 만약에 반론하실 거면 김건희 여사 측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새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반론권을 보장해드리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전부 다 의혹이라고 했지 뭐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MF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그제도 또 시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셀러들이 피해액이 정확하게 지금 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대상으로 적용이 돼도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그 쿠텐의 구영배 대표가 그분 아직도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 사라진 1조 6천억까지 피해액이 추산이 되고 있는데 1조 6천억까지 지금 추산하고 처음에 있어요. 1조 정도였는데 1조 네. 6천억까지.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700억이고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 이런 쪽 또는 다 이제 예. 6, 7월 달에 그 돌아올 정산 대금까지 합치면 1조 6천억까지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전히 지금 그 온전한 피해 보상이 되려면 티몬하고 IMF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못 해주고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경영 안정자금 지원하고 예. 막 이런 거라서 예. 대출해주고 보증 서는 거라서 결국은 또 다른 빚을 내라고 하는 거에 그렇죠. 다름 아니기 때문에 예.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법정 관리 지금 신청해갖고 개인의 회생 절차 들어가 있는 데다가 네. ABS 자율구제 절차를 또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예.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어떻게 갚을지 예. 말지 채무 조정할지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액도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아니 이거야말로 상황에서 조사본부 피해 좀 대책 기구를 좀 띄워가지고 일단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쭉 했었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시급하게 좀 요청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예. 뭐랄까 기구를 좀 단일화 좀 시켜달라. 이거 피해 신고 센터 이런 거요. 예, 그걸 단일화 시켜달라. 이게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분산돼 있거나 또는 존재를 잘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원화 시켜달라. 이 얘기가 가장 많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런저런 법적 조치할 게 있는데 법적인 지원 같은 것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판매자들 있잖아요. 셀러들에 대한 피해들만 저희가 되게 부각됐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피해자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지금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예요. 그 여행 상품 하고 상품권.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노동자들도 TMF에서 종사했던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거의 해고 비슷한 상태에 놓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뭐 다 지금 감축하고 막 이렇게 재택근무 처음에 시켰다가 뭐 자연스럽게 회사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막 애기 아빠들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먹사니 집에 먹고 사는 문제에 중대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금 뭐 반국가 세력만 계속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국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TMF 사태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확한 게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거든요. 네.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예, 이커머스의 예, 예. 산업을 이제 성장시키겠다 해서 그 이제 대책을 발표하는데 예. 그래서 그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보니까 진입 장벽을 막 다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쉽게 네. 등록제로 해가지고 막 쉽게 이제 그 이커머스 업계에 들어 전자상거래를 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예. 대신에 규제는 다 이제 풀어버린 거죠. 예, 규제 그러면서 완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넣지 않은 거죠.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만 강화시키고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건전성과 관련된 것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제도 미비네요. 예, 정부에서 예. 되풀이 됐었어요. 이런 예, 정부 예, 정책의 실패가. 언젠간 터질 게 이제 터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게 우리 2003년도에 카드 대란 기억나시죠? 맞아요. 300만 예. 신용불량자 양성이. 맞아요. 예. 그때도 정부가 YS 때 카드 대란 있었죠. 예, 내수 진작하고 세금 맞아요. 많이 거두려고 막 신용카드 막 남발 그래. 신용카드 한 장 발급받으면 자전거 한 대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다 규제 다 풀어놓고 옛날에. 예, 규제 예. 풀어놓고 나중에 그리고 다 이제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막. 예, 문제 되니까 전부 예.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카드사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카드사 다 그때 줄도선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은행으로 다 합병돼 들어가고 피해병돼 들어가고 예. 그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렸습니까? 예. 그때도 그랬고 또 뭐 지난번에 이게 그 정도 수준으로 갈까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비슷한 패턴 똑같다 이거죠.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거. 예.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저축은행도 예. 원래 저축은행이요 300개가 넘었었어요. 예. 지금 70몇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다 구조정됐거든요. 그것도 다 정부 정책에서 그 실패해서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이런 법안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 이제 그 감독을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이랑 금감원 체계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금융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잖아요.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 정책하는 곳과 감독하는 곳이 어떻게 같이 있냐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고, 네. 금융감독위원회 밑에 금감원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안에 있었어요. 금융정책은. 예전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뭐냐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다시 돌아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금 금감원 안에 있거든요. 예, 그걸 별도로 떼서 예. 금융소비자위원회. 아, 독립기구로. 예, 그래서 금감위와 금소위 예. 두 개를 쌍봉 체계로 놓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러면 예. 이제 그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네. 두 가지의 들을 갖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다시 돌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만드는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그 안을 제가 법안을 지금 조만간 낼 건데 네, 네. 이것이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자기네의 조직과 관련된 존폐와 문제가 연관되니까 그런 것도 결사적으로 반대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게 티메트 사태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정금법이 작년에 네. 통과됐었는데 이것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돼요. 9월 네, 네. 15일부터. 예. 이 법이 미리 시행이 됐었으면 이런 티메트 사태는 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 법이 늦게 이제 통과됨으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된 측면도 있는데 네. 그 법이 늦게 통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정부 간에 그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그 권력 다툼 뭐랄까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돼서 법안이 늦게 네. 이렇게 통과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이 정부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 보호나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조직을 더 지키기 위해서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그 서로 이렇게 뭐 장난치거나 딜을 하는 이런 일이 또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소비자 피해나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그 산업만 발전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고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뭐 기업 편에 서서 정책을 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야 또 빚내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라고 분통 터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답답한 얘기들만 오늘 쭉 하다 말았는데 여하튼 뭐 좀 새로운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가 2기가 들어섰으니까 의원님 뭐 당직을 하나 새로 맡으시게 됩니까? 네? 정책위의장 뭐 이런 거 뭘 하나 맡으시게? 아 초선이 무슨 당직을 맡습니까? 열심히. 아니 왜요, 다 이재명 대표도 초선 이제 재선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 특히 정무위 현안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여쭐 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